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힘들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른이 되어버린 할머니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 있던 동생도 2살에 하늘의 별이 되었기에 그 시기에 흔하지 않은 외동으로 자라게 되었죠. 저희 엄마는 국밥집을 하면서 어렵게 저를 키웠고 제가 19살이 되던 해 옆 동네 저보다 6살 많은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농사를 지었고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그 낯선 곳에서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참 착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댁이었지만 전 더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 없는 며느리라며 저희 친정을 무시하더군요. 그에 반해 형님 댁은 동네 한의원집 딸이라며 예쁘다 예쁘다 하셨습니다. 대놓고 저와 차별하셨지요. 친정과 시댁은 바로 옆 동네였기에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기도 했지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저희 엄마를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저희 엄마가 먼저 인사를 해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서 왜 나를 작은 아들의 짝으로 선택했는지 의아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글쎄 남편이 한 번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 전 21살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첫째 부인이 갑자기 병에 들어 누워있게 되자 어머님이 친정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부인은 발병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지요. 재혼처이다 보니 그냥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건강한 며느리면 그저 오케이였다고 하더군요. 그게 저였던 거고요. 저는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형님은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핑계로 농사일과 집안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일찍 눈을 떠서 남편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아침 해가 뜰 때쯤이면 집에 와서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상을 다 차려놓으면 형님은 느지막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와 밥만 떴고 아침 식사 후에는 어머님을 따라 조카들을 데리고 마시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았던 순진하기만 했던 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모두 시어머니를 닮아 성격이 못되었었고 그 시절 중학생이던 막내 시누이는 제가 밥을 하고 있을 때면 반찬이 이게 뭐냐, 새언니는 맛있는 걸 먹어보질 못해서 음식을 맛있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했었습니다. 참 쓰면서도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나 모르겠네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날 세상을 다 얻은 듯 너무 기뻤습니다. 3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서 구박도 많이 받고 남편의 나이가 30이 되어가는데 자식 하나 없다면서 왜 남들은 다 하는 임신을 못하냐며 눈치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첫 아이로 아들이 태어나니 나도 이 집에 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장손에 태어났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딸만 둘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땅에 내려놓지도 않으시고 매일 우리 손자 하며 금지 오겹으로 아끼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질투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형님은 제게 툭하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유세냐면서 구박을 하였고 어머님이 형님에게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자기가 안 해놓고는 제가 한다고 해는 관한 것이라며 누명을 씌우기도 했죠. 어쩜 그리 심보가 못됐는지. 그래봐야 집안에 며느리가 우리 둘뿐인데 둘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형님, 이 집의 며느리라고는 우리 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끼리 잘 지내봐요. 서로 매일 나를 세워봐야 좋을 거 없지 않아요? 그래, 며느리라고는 우리 둘이지. 그런데 엄연히 난 큰 며느리고 넌 작은 며느리야. 이 집안에서 서열 제일 꼴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랑 나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잘 지내지 말지는 내가 정해. 형님, 아들 낳았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훈계하려는 거니? 얼마 전까지 내 눈도 못 쳐다본 게 뭐? 잘 지내보자고? 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어.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형님의 나날이 표독해지기에 저 스스로 형님과 잘 지내기를 포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두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두 돌이 될 즈음 갑작스레 남편이 폐렴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24살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런절 위로한답시고 딸 팔자는 친정엄마 닮는다더니 동서가 딱 그렇네. 안타까워서 어쩌니? 라며 위로를 가장하여 제 속을 긁는 하지 말아야 할 망언을 했고 처음엔 작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던 어머님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희 엄마의 팔자를 닮아 남편을 일지에 떠나보낸 거라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바람에 당신 아들을 죽였다면서 더욱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없으니 그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럴 거면 아들을 두고 혼자 몸으로 나가라고 하기에 차마 그럴 수 없어 바보같이 아들이 10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종처럼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도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며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된 것도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진 시집살이 끝에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아들을 빼앗을 게 분명하기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옆 동네에 계셨던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 셋이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올라왔기에 정말 힘들었지만 내 가족과 함께라 행복하기도 했지요. 서울에 올라와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 방에서 셋이 잠들고 일어나서 밥에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요. 연고 없는 서울에서 살려니 막막했지만 우리 셋은 씩씩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우린 엄마가 국밥집을 하던 경험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서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잠을 쫓기면서 둘이 열심히 벌었어요. 서울 사람들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새벽 6시에 아침을 먹고 가고 그 사람들이 마감을 하기 전 밤 11시에 저녁 겸 야참으로 또 국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격도 저렴하게 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매출도 괜찮아서 덕분에 가게도 넓힐 수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던 20여 년의 세월 동안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밥과 함께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엄마의 나이는 70이 넘었었고 제 나이도 50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에게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생겼고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1층에서는 가게를 운영했었고요. 음식점이 잘 되기 시작하니 돈이 모이더군요. 돈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더니 한번 모이기 시작한 돈은 척척 쌓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수와 같이 흐른 세월에 엄마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듯 엄마의 허리는 살짝 굽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졌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제 엄마는 쉬라고 해도 한사코 나와서 국밥을 끓이시더니 70이 조금 넘어서는 저의 고집의 식당 일에서는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려받아 직원을 써가며 운영을 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방 보조하는 이모님이 그만두게 되면서 사람을 다시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직원을 뽑는데 글쎄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는지 세월이 흘렀음에도 면접 온 사람이 누군지 대번히 알겠더군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고는 긴가민가 한지 갸우뚱하며 들어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절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저도 애써 모른 척하고는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면접 보고 온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라고 하자 혹시 자네 태수 엄마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아는 척을 하더군요. 아,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고 야반도주하고 그렇게 하룻밤새 사라지더니 서울 와서 아주 팔자 폈네. 여기 사장인 거야? 먹고 살기 좋으니 살찐 것 좀 봐. 그땐 아주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빼싹 꼬랐었는데 기가 막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니 좋았니?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다소곳한 모습으로 면접 보러 왔다고 하더니 저를 알아보고는 두 눈을 휘번덕거리며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안 변했더군요. 정말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고 뭘 모르니 기죽어 살고 당했던 거지. 서울 와서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굳은 살 단단히 박혀
전 이제 무서운 것도 없거든요. 면접 보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 안 구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채용했으니 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곧 손님이 들이닥칠 시간이라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었고 끌 일도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얼른 나가라며 쫓아내주실 밀어붙이자 형님은 당황한 듯 그렇게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온 형님은 잠시 얘기를 나누자며 다짜고짜 식당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과는 할 말 없다고 했더니 음식을 주문하겠다며 손님에게 이래도 되냐 합니다. 당신에겐 국밥 안 판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가서 이야기하자길래 홀에 계신 손님도 있고 해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우리 지금 서울에서 살아. 애들 때문에 우리만 서울로 이사 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홀로 고향에 계시다가 최근에 우리랑 산다며 고향집 처분하고 올라오셨어. 그런데 우리 살림이 좀 여유롭지 않아서 말이야. 서울살이 해본 놈이 한다고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다. 애 아빠 가게도 잘 안 되고 해서 겨우겨우 벌어먹는데 늙은 노인네가 혼자 살기 힘들다면서 짐을 싸서 올라왔어. 다른 거 다 양보한다 치고 그동안 우리가 15년 봉양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다 뜻이 있는 것 같아. 자네가 이런 가게 사장이라고 하니 삶이 좀 평온해 보이는데 지난날 이혼은 하나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 자네가 어머니 좀 모셔. 살다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자기가 뭔데 저를 용서를 하고 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가족인 적이나 있었나요? 제가 전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애 아빠는 진작에 죽었고 이제 우리 남이에요.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그 집에서 노비면 노비였지 가족이었나요?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뭐라고? 다 지난 얘기는 왜 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지난 일들은 묻지 않겠다고. 그러니 자네도 지난 일들은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잊었나 본데 태수가 누구 집시야? 이 집 장손 아니야? 그간 어머님이 애 찾아오라고 어멈 찾아오라고 날 얼마나 들들 볶아는지 알아? 자네 친인척이 있어야 찾아내던지 하지. 자기 엄마 데리고 쪼르르 숨어서는 몇십 년 동안 장손 데리고 할 도리 안 하고 산 사람이 누군데? 아직도 어머님은 죽기 전에 우리 장손 얼굴 한번 봐야 하는데 이런다고. 진짜 내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모시고 사는 건 우린데 어쩜 저러시나 했어. 그런데도 우리가 모셔야 하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미 그 집구석이랑은 남이니 저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그쪽에 혼인관계 유지 중이니 그쪽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던 도리마저 하시면 되겠네요. 아, 됐고요. 가세요.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요. 우리 남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이라고요. 그렇게 일어서 돌아서는데 제 등 뒤에서 형님은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혼자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게 둘 줄 아냐면서 조만간 가게 와서 다 엎어버릴 줄 알라고 하며 천박한 면모를 내보이더군요. 그렇게 하면 누군 당하고만 있을까요? 결혼하고 10살에 힘이 들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사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 이제서야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생기고 평온한데 왜 이제와 이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되는 건지 제 삶은 참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껏 상기가 되어서는 그 인간들이 왜 찾아오냐면서 내일부터 당신께서 가게에 나아가야겠다며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이틀 뒤 형님은 팔순이 다 된 전 시어머님을 대동해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보더니 사돈, 이러는 거 아닙니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말리셔야지. 남의 집 며느리와 장손을 데리고 도망가다니요.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며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겁니까? 깜빡 속아서 재혼 자리 시집 보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린 나이에 과부된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았습니까? 혼자다 며느리 친정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끼고 살면서 모진 시집살이엔 시집살인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시집살이는 무슨 시집살이요? 나같이 유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애 키우면서 집안일 조금 한 걸로 아주 유나는? 아무튼 난 이제라도 우리 장손 보고 살아야겠으니 그리하세요. 내가 우리 손자 만나려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나 봅니다.
아이고, 진짜 더 험한 말 처먹어야 가실랍니까? 예, 굵은 소금 가지고 와라. 제일 굵은 놈으로. 맞으면 피부에 생착이 생길 만한 놈으로 빨리 가지고 와. 한 주먹씩 뿌려버리라니까. 라고 하며 굵은 소금을 통째로 부어내어 쫓아내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엄마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펑펑 우셨습니다. 저만큼이나 엄마의 한도 많으셨겠죠. 엄마는 일찍 과부가 되어 외동인 저를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내셨고 고르고 고른다고 당신이 직접 중매에 서서 시집을 보냈더니 그만 중매쟁이에게 속아서 무남 동료를 제 온처에 보내버렸음을 알았을 땐 정말 당신께서 죽고 싶은 심정을 하며 매일같이 울곤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와 살 같은 딸이 고된 씹사리에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뒤로도 몇 번은 더 찾아왔었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 한바탕을 하고 나서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거치고 나니 이제 제 나이가 70을 넘었네요. 가게는 진작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아들은 35살이 되던 해에 착한 배우자를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고 화단에 꽃도 심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작 서울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랑 이 집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볼 걸. 내 인생에 또 이런 시절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사와서 사귄 동네 할머니들과 점심이면 만나서 비빔밥도 같이 비벼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한평생 친구 하나 없이 주어진 내 삶을 살아내느라 발끝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젠 고개 들고 앞도 보고 하늘도 올려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들 가족이 제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며 온다고 합니다. 바쁜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오라 가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알아서 종종 찾아와 주니 제가 바랄 게 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정말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 소원은 우리 손주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하니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